이제 이런 것이 사실 이제 모두 딥러닝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처음 이제 그 이슈가 됐던 게 2016년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알파고가 일반인들에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화두가 되게끔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저희 학계에서는 2012년도에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대회가 있고요. 이때 사실은 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미지들이 이게 무엇인지, 이것은 자동차고, 이것은 강아지고, 이것은 뭐 거미고 배, 사람들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컴퓨터에게 판단을 하는 그런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힌턴 교수님이랑 그 제자가 만든 이러한 모델, 이게 이제 신경망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신경망 모델을, 알렉스넷이라는 신경망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동안의 정확도를 10%가량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까 그 그림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가 컴퓨터는 100개 중에 한 26개 틀렸습니다. 그러나 한 해만에 그것이 16% 에러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정확도가 급격히 이제 에러율이 급격히 내려가서 2016년도에는 이제 그 100개 중에 3개만 틀립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실 100개 중에 한 5개를 틀립니다. 애매모호한 사진들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분류하는 것에서는 이미 그 2012년도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왜 이렇게 갑자기 10%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궁금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기껏해야 매년 1% 정확도를 올리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나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그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정확도가 올라갔느냐 라고 했을 때, 딥러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다. 그럼 딥러닝이 무엇이냐? 거기에서는 심층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는 모델이다. 그럼 이제 딥러닝은 사실 기계학습의 일부분이고요. 이 기계학습은 어떤 모델을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완성을 시키는 그런 기법이고요. 그리고 기계학습은 사실 인공지능에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럼 인공지능은 무엇이냐? 자동으로 판단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고, 사실 이 인공지능의 역사는 사실 컴퓨터가 생긴 이후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품은 들어가는 것은 큰 범위에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미 1950년대부터 이미 인공지능 기술은 있어 왔는데, 그동안은 룰 기반,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판단을 하고 저럴 때는 저런 판단을 한다라는 그 룰을 정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판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룰 기반의 인공지능도 상당히 많은 이제 자동화가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체스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나 이제 이러한 룰을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복잡한 문제는 사람이 룰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체스는 룰을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자동으로 이제 체스 두는 것을 이게 예전에 할 수 있었는데, 바둑 두는 룰을 사람이 바둑은 둘 줄 알지만 그 룰을 만들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알파고에서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이제 스팸 이메일 분류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뭐 광고 혹은 뭐 홍보 이런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면은 스팸이다라고 제거를 하는데, 그것을 자꾸 제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광 띄고 뭐 이렇게 변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팸 메일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그것을 일일이 룰로 다 커버를 하기가 이제 힘들어져서 스팸 메일 다 모아놓고선 얘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걸러주자. 그런 것들이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을 해서 스팸을 걸러주는 모델을 만든다라는 이런 개념이 이미 1980년대부터 있던 겁니다. 그런데 딥러닝은 그럼 무엇이냐? 딥러닝도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층 신경망이라는 것을 사용을 한 것이다. 이제 심층 신경망이 이제 무엇이고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퀴즈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왼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x는 1일 때 y는 0, x는 2일 때 y는 0, 3일 때도 0, 4일 때도 0, 5일 때도 0인데 6일 때 1입니다. 7일 때 1, 그리고 9일 때 1, 10일 때 1, 8일 때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x 8일 때 y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저는 1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1이 꼭 정답이란 보장은 없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0은 빨간색, 파란색은 1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직선상에서 이렇게 색깔이 계속 빨간색이다가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여기는 왠지 파란색이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룰을 만들어 보는 거죠. 6보다 같거나 크면 1이고 6보다 작으면 0이다 라는 룰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다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 기준에 요게 전부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룰은 이 데이터를 만족하는 룰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룰에 의하면은 8을 넣으면은 8은 6보다 크니까 1. 그래서 y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왠지 1일 것 같은 느낌이 이런 룰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이제 확신이 드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함수라고 얘기도 하고 또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델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사실 이 데이터로 이 모델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 데이터가 바뀌면은 이 모델의 뭐 6이라는 거가 다른 숫자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모델을 데이터 가지고 결정을 하는 과정이 학습입니다. 학습. 그래서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학습인데 저는 그 학습을 그냥 한 번에 한 거죠. 그렇죠? 예. 자, 데이터가 이제 좀 차원이 올라갔습니다. x1이 있고 x2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입력 변수가 2개고요. 출력 변수가 이제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요거 y는 얼마가 될지 금방 계속 눈에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게 x1이고 세로가 x2입니다. 이 숫자 0, y가 0일 때 파란색, y가 1일 때 파란색, 0일 때 빨간색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무슨 색깔이 돼야 될까? 네, 다들 공감하시죠? 여기 빨간색이 돼야 될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빨간색이 돼야 될 것 같은 이유는 이 주변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고 그것을 수학적인 모델로 풀었으면은 이러한 이제 수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직선보다 위쪽에 있으면은 y는 1이고 아래쪽에 있으면은 0이다. 그러한 이제 수식이 되고요. 모든 데이터가 그것을 이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는 4,1이니까 여기에 4,1을 대입하면은 이제 y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결정이 됐다. 사실 이게 그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4와 1을 넣으면은 0이 나온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분포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여기에 각 좌표 쓰면 엄청 많아지겠는데 그 숫자로 표현이 되는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자, 요 빨간색 여기 이제 색깔이 없는 것을 무슨 색깔로 칠해야 될까? 이제 다들 공감하시죠? 빨간색입니다. 근데 왜 빨간색이냐? 이런 직선을 그어보고 거기에 이러한 임의의 직선은 이 두 좌표축의 임의의 직선은 이러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W1, 2, B라는 세 가지 정해지지 않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W1을 2로 하고 W2를 3으로 하고 B를 -6으로 하면은 이러한 직선이 됩니다. 네. 그러한 직선일 때에 이 모델은 모든 것을 만족을 시키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파라미터를 만약에 B가 -12였다 하면은 이런 직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쪽은 1이고 이쪽은 0이라고 하는 식인데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부분은 틀리게 되는 거죠. 자, 빨간색 부분은 맞았는데 파란색 부분은 하나 빼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개수가 12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개수를 했을 때는 로스가 12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변경해 봅니다. B를 -9로 바꿔봅니다. 그러면은 틀린 게 7개로 줍니다. 아까보다는 좀 더 나아졌죠. 그렇죠? 그럼 B를 -6으로 바꾸면은 로스가 이제 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은 겁니다. 자, 방금 이 과정이 그 인공지능에서 학습하는 그 학습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운이 좋게 이것을 3번 만에 찾았는데 이 직선을 임의의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방향으로 직선을 긋는 것조차 저는 이것을 딱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했지만 컴퓨터는 그런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직선을 딱 긋고 이 기울기나 높이, 위치를, 높낮이를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이 로스가 작은 것으로 될 때까지 이제 계속 변화를 해보는 게 학습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더 내리면은 로스가 오히려 또 증가를 하죠. 더 증가하죠. 그래서 아까가 제일 최적이었다. 그러면은 방금 이 로스를 줄이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진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해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어서 이 로스를 최대한 빨리 효과적으로 찾아야 이게 학습이 빨리 끝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이 로스가 이제 얼마가 나왔는데 그것을 오른쪽으로 조금 바꿔보고 왼쪽으로 좀 바꿔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점점 전진을 해 나가자. 그게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그 경사하강법이 딴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어디로 갑니까? 경사가 하강되는 쪽으로 가야 집으로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경사하강법이고요. 이 로스를 플러스를 전부 여기 로스를 다 구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그 미분값이 마이너스로 되는 쪽으로 다음 개수를 해보자. 이게 경사하강법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제 미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경사가 음수인 것을 판단하려면은 미분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분모행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델이 있고 파라미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무한대로 있으면은 모든 파라미터에 가능한 조합을 해봐서 로스가 가장 적은 것을 취하면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좀 똑똑하게 최저값을 찾아보자. 그것이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수치 최적화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이 최소값을 에러의 최소값을 구하느냐 하는 게 이제 수치 최적화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이러한 모델로서 표현을 하면은 구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설계를 하는 것을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의 W를 1차 방정식,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파라미터를 찾자 하는 게 이제 수학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의 W1, 2, 3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을 제가 만들었고요.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이제 모델링이라 하고, 근데 모델을 만들었다 쳐도 얘를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얘를 쓰려면은 W1, 2, 3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결정은 뭘로 하느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2, 3, -6이 최적 파라미터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가 또 여기에 빨간색이 좀 더 들어가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6이 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은 존재를 하지만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것은 데이터다. 데이터가 있어야 인공지능의 모델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 필요한 것이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 학습인데 이 학습 과정에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이제 인공지능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다시 챗 GPT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리고 그 신경광 모델은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신경망이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미지가 이제 고양이라는 라벨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이런 것은 버섯, 이런 것을 토마토라고 정답을 붙여주고, 이제 아까와 같은 경우는 이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숫자는 요 이미지에 해당됩니다. 요것으로 어떤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파라미터가 한 뭐
그 100만 개 정도의 파라미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이러한 학습 데이터로 그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과정이 학습이고요. 학습을 하면은 이 모델이 파라미터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결정이 된 다음에는 어떠한 이미지를 넣어도 얘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아까 모델에 이제 이러한 모델이 완성이 되면은 요 숫자가 완성이 되면은 임의의 포인트를 딱 주면은 y 값이 무조건 결정이 되죠. 그것처럼 여기도 임의의 이미지를 넣으면은 요 셋 중에 하나로 얘기를 내뱉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의 얘기였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왜 머신러닝이 한계가 있느냐, 왜 딥러닝이 나왔어야만 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러한 분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를 어떠한 모델로 구분을 할 수 있을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했죠. 자, 어떤 사람이 야, 이거는 직선으로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곡선으로 구분을 해보자. 이 곡선이 이제 2차 방정식이죠. 여기 x1에 제곱이 들어가죠. 아까는 제곱이 없었는데, 이렇게 제곱 이상 들어간 수식을 우리가 이제 비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선이 아닌 모델이죠. 자, 이 식을 딱 여기에 이렇게 적절한 W1, W2를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아서 야, 이거는 이것을 완벽하게 구분을 했어. 그럼 이제 만족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이런 분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아까 2차 방정식으로 그 아까의 모델로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아까의 모델로 표현이 안 되고, 그럼 x2도 제곱을 해보자. 요 식은 이렇게 원으로 표현되는 식입니다. 야, 이거 완벽하게 이제 표현이 됐어. 또 박수를 치고 찾았다. 이제 이런 데이터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람들이 야, 머신러닝의 한계다. 여기서 이제 나온 거. 자, 그래서 1980년 이후로 머신러닝이 꽤 곽강을 받았지만 많은 전문 연구자들이 머신러닝을 초기에 모델링을 잘 해줘야 돼요. 그 모델링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가 이럴 때는 이러한 제곱이 2개 들어간 식을 써야 되고, 데이터가 이럴 때는 제곱 하나 들어가는 것도 충분하고, 데이터가 이런 것은 제곱 필요 없고 하나 선형으로 쓰고, 이러한 데이터에 따라서 모델을 결정하는 것조차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것에 사실은 많은 이제 전문 노하우가 필요했고, 이제 많은 그 연구자들이 그것으로 이제 그 덕벌이를 이제 오랫동안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데이터를 딱 보고 이것은 어떤 모델 써야 돼. 내 경우에는 이거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이거는 딱히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 2차 방정식으로 대충 퉁치자. 그러면 조금 틀리는 거 있는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2차 그 곡선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아까 그것을 직선으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직선을 2개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이죠? 그렇죠? 2개의 직선으로 이 직선의 오른쪽은 오른쪽이면서 이 직선의 왼쪽인 것을 파란색으로 하자라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죠. 그래서 선형 모델을 비선형 모델로 바꾸지 말고
여러 개의 선형 모델을 써보자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제안이 됩니다. 자, 이 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그 H1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H1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H2로 새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는 X1, X2 그리고 Y 이 세 가지 변수만 존재했었는데 갑자기 H1, H2라는 변수가 새로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H1도 1이고 H2도 1인 것은 요 사이가 되죠. 그것은 여기와 여기에 둘 다 1인 것을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빨간색이죠.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H1과 H2의 공간에서 보면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은 직선으로 표현이 되죠. 그렇죠? 직선 하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X1과 X2가 주어졌을 때 H1과 H2라는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H1은 H1, X1과 X2로 결정이 되고 이것도 이것으로 결정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정답은 H1과 H2로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살표가 뭔가 결정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주는 방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면은 H는 X가 입력 변수고 H가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요 두 개를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H는 H를 F2에 넣으면은 Y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 번에 쓰면은 두 개의 함수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X를 넣어서 한번 H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연산을 해서 Y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두 번 거쳐서 연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게 합성 함수고 이제 신경망으로 표현하면은 이게 이제 레이어가 됩니다. 층이 됩니다.